개인들이 그거를 다 알 수 없다는 자체가 일단 기울여진 운동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처벌을 좀 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우리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SG증권발 폭락 사태를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공정과 신뢰라는 시장의 기본 가치를 흔들었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와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가 조작 세력들의 작전,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작전 세력들이 선택한 8개 종목 움직임부터 좀 분석을 해보죠. 네,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을 통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 종목 모두 8개입니다. 예. 이 먼저 대성홀딩스와 서울가스, 선광, 삼천리의 주가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들 종목은 3년 전인 지난 2020년부터 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가스의 경우 주가가 꾸준히 올라서 2020년 5만 원대이던 주가가 이달 초 5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대성홀딩스도 마찬가지로 만 원도 안 하던 주가가 이달 13만 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러다가 연속 하한가가 나오면서 2만 2천 원까지 어제 이제 주가가 빠졌다가 오늘 좀 반등해서 3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서울가스와 선광, 삼천리도 오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오름폭의 강도 차이는 있지만 세방,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다우데이터도 이달 초 주가와 3년 전 주가를 비교해보면 많게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종목들 역시 주가가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특정 세력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인해서 시세를 조종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흘 연속 하한가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까지 좀 발생을 했는데 8개 종목을 콕 집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 이들 종목은 거래량이 적고 유통 주식 수가 적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먼저 그 거래량을 보면은 2만 주에서 5만 주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또 유통 주식 수를 보면은 이 비율이 50% 이하로 매우 적은 편에 속하는데요. 네. 이는 그만큼 대주주 지분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실제 대성홀딩스는 대주주 지분율이 70%가 넘습니다. 세력들이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주가를 조금씩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이유입니다. 네, 이들이 이용한 이 차익 결제 거래 CFD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CFD라는 파생 상품이 나쁜 것이라기보다 주가 조작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맞겠는데 이 반대 매매가 좀 흔하게 일어나곤 하는데 이번에 반대 매매가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진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정확한 이유는 금융당국의 조사가 끝나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제가 CFD, 이 차액 결제 거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CFD는 개인이 직접 주식을 사지 않고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상품을 말을 하는데요. 예. CFD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주식을 사고팔 때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이때 고객은 보유 금액의 최대 2.5배까지 돈을 빌려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즉 100만 원만 있어도 25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죠. 이 증권사는 회사 명의로 고객 대신 주식을 사고 팔게 되는데 여기서 주가가 올라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한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CFD는 최소 증거금률 40%가 필요한데요. 100만 원어치 주식을 CFD로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주식 평가 금액이 6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고객에게 증거금을 더 납부하라는 이 마진콜을 하게 됩니다. 네. 돈을 더 내서 평가 금액을 60만 원 위로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고객이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이 증권사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 강제로 고객의 주식을 팔아버리는 반대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 빌려준 돈을 회수해서 손실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이제 하한가를 맞은 8개 종목 모두 동일 증권사인 이 SG증권을 통해서 이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 반대 매매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무더기 한가 사태로 해당 종목에 투자한 사람들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데 이 증권사들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소문에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권업계는 CFD 투자자가 손실 정산을 못하게 되면은 이 개인 파산 절차를 밟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으로부터 손실분을 못 돌려받으면 증권사는 고스란히 그 돈을 날릴 처지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권사는 못 받은 돈을 미수채권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시장에선 이번 사태로 인한 총 미수채권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거론되는 미수채권 액수로는 이 교보증권과 키움증권이 1,000억 원을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증권사가 고객에 대해서 소송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신 기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SG증권발 폭락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증권사 사장단을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증권사 사장들은 의혹과 풍문만 나도는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리스크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차익 결제 거래, CFD를 비롯한 레버리지가 큰 상품들을 잘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주환 기자입니다. 국내 35개 증권사 CEO들이 잔뜩 긴장한 듯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주 초 소시에테 제네랄 창구에서 매물이 쏟아지며 작전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8개 종목이 폭락을 거듭하자 금융감독원이 서둘러 증권사를 불러 모은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차익 결제 거래, CFD 마케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해당 종목 주가가 길게는 나흘간 가격 제한폭까지 속절없이 떨어진 이유가 레버리지를 활용한 CFD 계좌에서 반대 매매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위험이 있어 투자 권유 시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초 자산에 따라 증거 금융을 차등하거나 과도한 고객 유치 이벤트와 마케팅은 지양하여 증권시장 전반으로 레버리지로 인한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CFD 서비스를 확대해온 증권사들은 금감원 요청에 따라 CFD 신규 가입과 매매를 중단시키고 청산만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CFD는 증권회사의 내부 리스크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증권사가 관리하고 지원하라는 차원으로 보여진다며 당국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대표들은 각종 의혹과 떠도는 풍문으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본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만약 자본시장에서 불건전한 거래가 있다면 조속히 근절하고 보완해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들어 증시가 상승하면서 모처럼 분위기 반전을 기대했던 증권사들은 자칫 이번 사태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숨죽인 채 사태 파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 기자, 일단 이번 사태는 주가 조작으로 좀 무게가 기울었습니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은 우리가 좀 무엇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물론 주가 조작의 진흥화도 있겠고요. 또 CFD로 보여진 B2의 역습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간의 상승세라든지 신뢰도 측면에서 우리 증시가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번 사태의 8개 종목들 보시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실체가 있는 탄탄한 주명주들입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 앞서 보신 것처럼 유통 주식수가 적어서 주가 조작 세력에 타겟이 됐는데요. 이 종목들 무려 3년에 걸쳐서 조금씩 주가가 상승한 반면 이 기간 이 기업들의 실적이나 사업 측면에 있어서 펀더멘털상 큰 호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주가가 큰 이유 없이 급등을 하면 거래소에서 해당 상장사에게 미공개 정보를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태의 경우 이제 단기간이 아니라 주가 오름세가 천천히 진행되다 보니까 시장의 경고를 보내야 할 한국거래소도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또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CFD의 경우 거래소가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CFD가 모니터링 대상이 아닌 이유는 뭘까요?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도 왜 보지 않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CFD 장외 파생 상품이거든요. 근데 거래소는 장내 매매에 대한 데이터만 집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외 파생 상품 자료 집계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고요. 사무의 영역이긴 하지만 일종의 감독의 사각지대다 이런 지적이 제기됩니다. 투자 주체를 알기도 어렵고 증권사 명의로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상 매매를 감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에 투자할 때 신용융자 같은 경우는 HTS를 통해서 저희가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CFD 잔고 같은 경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CFD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금융당국은 일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고요.
있고요.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CFD 악용 우려를 알고 있다. 현실화된 우려는 아니지만 공시나 정보의 투명성 측면에서 지켜봐 왔고 또 고쳐야 할 부분 있다면 고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좀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황인데 검찰도 나섰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사전에 전혀 인지를 할 수 없었던 겁니까? 일단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연초부터 사실상 인지한 것 아니냐, 왜 사태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 놔뒀느냐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만 일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가 조작 의심 혐의를 인지한 것은 최근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효율적으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또 검찰 합동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단과 검찰은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된 이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했습니다. 투자 컨설팅 업체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또 명의로 된 골프 업체, 식당 이런 등이 대상인데요. 확보된 압수물 분석한 뒤에 관계자들을 차례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파장이 커지자 이복형 금감원장은 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뿐 아니라 최근 과열 현상을 빚은 2차 전지주를 비롯해서 시장의 가짜 뉴스, 불공정 거래를 모두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송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위 고하라든가 재산의 유무 또는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어떤 위치와 전혀 그런 것들을 고려 없이 어떤 법과 원칙의 일관된 기준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와 필요한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진행할 거라는 것들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 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것이라며 일벌백계를 강조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뒤이어 터진 폭락 사태와 별도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진 2차 전지와 AI, 로봇과 같은 테마를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다시 경고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 이익을 보고자 하는 세력이 가짜 뉴스를 통해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었던 점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파장이 커진 이번 사태와 별도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 의지를 표명하면서 감독 당국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다만 이 원장은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증권시장 흐름을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이 있거나 특정 종목에 대한 하락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종목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활동력 있는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범법자의 내지는 위법의 시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그냥 말씀을 그럼에도 평범하지 않은 주가 흐름이나 매매 주체의 움직임을 인지하고도 선제적 대응에 나서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정부와 감독당국,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이 주가 조작 세력의 행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네, 이번 주가 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로 주목받는 모 투자 자문사 대표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이 범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지목한 사람이 바로 김익래 다우 키움그룹 회장인데 지금 60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죠. 다우데이터 주식을 폭락 사태 전에 매각을 해서 의혹에 휩싸인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주가 급락 이틀 전에 시간의 거래로 보유 지분 처분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예. 이 라더견 씨는 주가 폭락의 발단이 김익래 회장의 블록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CFD 반대 매매도 키움증권이 발단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요. 예. 이에 키움증권 측은 라 씨의 주장 전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주식 매도 시기가 공교롭게 맞물린 것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희 키움증권이 조그만 증권사가 아니고 4조짜리 대형 증권사입니다. 그런데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도 어렵게 이제 사장이 됐는데 제 직을 걸 수 있습니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주가 폭락 정보를 미리 들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키움증권은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반대 매매가 이뤄지는 CFD 특성상 거래 정보를 미리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증여세 마련을 위한 매각이었고 주가 방어를 위해 블록딜을 선택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요구가 있으면 적극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소명을 해라라고 말씀이 없으셔서 아직은 안 했고 저희는 그거는 언제든지 다 오픈할 수 있습니다. 예.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일 다우데이터 주식 140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전체 지분 3.65% 규모로 금액으로 따지면 6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거래일이 지난 24일 다우데이터는 SG증권 창구로부터 매물이 쏟아지며 하한가를 맞습니다. 연일 폭락의 주가는 나흘 만에 3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김 회장이 대량의 매도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배경인데 실제로 지난해 7월 10,000원을 밑돌던 다우데이터 주가는 11월부터 상승세를 타더니 지난 2월 5배 넘게 뛰었습니다. 키움증권의 지배구조 정점에 다우데이터가 있고 다우데이터의 지분 31.56%를 가진 이머니의 최대 주주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준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 절묘한 매각 시점과 지배구조에 더해 키움증권이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고 있었다는 점도 의심의 눈초리를 더하는 배경입니다. 결국 이번 의혹은 정부와 감독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그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키움증권 측은 라 씨와 김익래 회장 사이 일면식도 없다. 연루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성이 단 0.1% 아니 0.0001%도 없다는데 직 걸겠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황 대표의 발언이 개인 투자자들의 의혹 섞인 시선을 다소 잠재우긴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키움증권 주가 장중한 때 5%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결국 1.99% 하락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김익래 다우 키움그룹 회장뿐만이 아니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도 주가 급락 직전에 보유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민 회장은 지난 17일에 역시 시간의 매매 방식으로 보유 지분 10만 주를 매도해서 약 457억 원 가까이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가 조작 세력에 투자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아난티 그룹 측은 일체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만규 아난티 대표는 부친인 이중명 전 회장이 현재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자산을 모두 잃고 두물불출하고 있다. 이는 이중명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이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자 이번 사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먼저 거래소에도 감시 부서가 있고 금감원도 시장 스크리닝을 하는데도 지금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작전 세력들은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전통적인 방식으로 감시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적하신 것처럼 그 거래소에서도 이제 광범위하게 감시를 하고요. 감독원에도 있고 금융위에도 이제 그 조사단이 있지요. 근데 이번 주가 조작이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 사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 이제 전통적인 이제 주가 조작과는 굉장히 다르게 그 CFD라고 하는 이 장외 파생 상품을 주로 이용을 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감독원이나 이제 거래소에서 걸러내지 못했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 장외 파생 상품을 이용을 했는데요. 이 장외 파생 상품도 그 거래 정보를 저희가 다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TR이라고 이 트레이드 리포지토리라고 해서 이 장외 파생 거래 내역을 다 모으는 게 있는데 거기에 CFD나 TRS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왜 그걸 잡아내지 못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이 재발 방지인데 이런 점에서 우리 주가 조작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종신형을 줄 정도로 상당히 처벌이 강하다고 하던데 다른 나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은 종신형, 그다음에 금액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재를 하고요, 부과를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금액을 부과하고 유럽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좀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많아서 현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이 처벌을 강화하고 적발을 좀 더 손쉽게 하고 이런 제도 개선을 계속 내고 있는데 이게 아마 법안이 통과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꼽히는 CFD도 지금 해외에서 들어온 금융 상품이었는데요. 위험성이 큰 상품들이 유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수요 그리고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CFD는 이제 전문 투자자에게만 허용이 되어 있는데 전문 투자자 그 기준을 많이 완화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이 피해가 좀 더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는데 기여했다 이런 이제 지적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 새로운 금융 상품을 무조건 이제 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이 새로운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는데 나쁜 점이 이 여러 피해자들을 양산하지 않도록 좀 더 이 정보가 좀 투명하게 드러나는 게 일단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TR 같은 트레이드 리포지터리 같은 그런 이 제도를 좀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좀 사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규제만 강해지면서 파생 상품 시장이 위축되지는 않을까 좀 걱정입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런 주가 조작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어차피 이제 그 범죄 기법은 계속해서 새롭게 더 교묘하게 더 발전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을 계속 쫓아가면서 그 범죄 기법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제 못하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그 범죄가 적발되었을 때 그 처벌이 굉장히 크다라고 예상을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범죄 예방 효과가 커지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도 그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이제 증권 범죄 관련된 처벌이 너무 좀 미흡한 그런 실정이어서요. 그 처벌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일단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조 기자, 이번 정부가 지금 수건 과제로 추진하는 것 중 하나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입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 증시 신뢰도를 좀 낮추진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물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서 한국 증시에게 요구됐던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 접근성 개선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자 또 기본입니다. 원론적이지만 달리 답이 없죠. 예. 그래서 이번 사태가 유례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만큼 또 다른 작전 세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투자자들이 불안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도 최종 피해자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투자자들을 지키는 환경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단 하나의 사건으로 힘들게 쌓아온 우리 시장의 신뢰가 사라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발빠르게 그리고 투명하고 엄격하게 대응해야겠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으로선 10년 만에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습니다. 44분간의 영어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하는 자유의 나침반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현지에서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단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열렬한 박수가 잦아들자 자유에 대한 확신과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 국민 앞에 섰다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을 주제로 영어로 연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치른 미군의 희생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한국이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라고 평가했습니다. But today, our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more prosperous together, and more connected like no other. Indeed, it has been the linchpin safeguarding our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특히 한미동맹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를 언급하며 삼성전자와 현대차,
SK의 미국 내 투자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for so long protected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with our blood and sweat. We must work together and fight the forces of falsehood and deception that seek to destroy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단합된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 양국 간 공조는 물론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정적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더불어 첨단 기술, 우주 분야에서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도 했습니다. 43분간 이뤄진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를 46번 언급했고 의원들은 23번이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한 건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입니다. 워싱턴에서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영화협회 초청으로 한 포럼에 참석해 한미 양국의 컨텐츠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달라진 한국 문화의 위상을 보여주듯 이번 포럼에는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라더스, 월트 디즈니 등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미디어 업계 거물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올해 45편이 넘는 K 컨텐츠 제작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미국을 나흘째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영화협회의 초청으로 성사된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파라마운트와 디즈니 등 글로벌 영상 콘텐츠 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 영화, 비디오, 그리고 OTT 시장을 주무르는 MAP 소속 6개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글로벌 7위로 도약한 한국 콘텐츠 산업의 높아진 위상과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K 콘텐츠 산업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국내 품목별 수출 1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가전과 전기차를 웃돌았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온 2차 전지보다도 30% 이상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K 콘텐츠의 수출과 투자 확대, 양국 콘텐츠 산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MPA 소속 6개 기업은 올해에만 45편이 넘는 K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넷플릭스도 윤 대통령 방미 첫날인 24일에 4년간 25억 달러, 우리 돈 3조 3천억 원을 K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 또한 OTT 환경을 선도할 융합형 전문 인력과 신진 영화 제작 인력을 향후 5년간 2,000명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어서 한국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주택시장에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주요 건설사들의 1분기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억지로 공사 속도를 늘려 매출은 늘렸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당분간 주택사업으로 돈 벌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이 건설사들 1분기 실적이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네, 지금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그리고 또 이제 GS건설, DLNC 같은 증시에 상장된 대형 건설사들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1% 줄었습니다. 네. 이제 매출 같은 경우 4곳 모두 늘었는데요. 이제 영업이익의 경우는 DLNC가 30% 가까이 쪼그라들었고 대우건설도 20%나 줄었습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도 이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마디로
실제로 이제 뭐 돈은 벌었지만 남는 게 없었다는 소리인데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이제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사업이 좀 부진했던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원자재 가격 상승세로 인해서 높아진 원가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네. 실제로 건설사들의 올해 1분기 주택 부문 원가율이 지금 90%를 넘겼습니다. 계속 90%에 육박한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90%를 넘긴 거고요. 네. 이 원가율이 90%를 넘겼다는 건 뭐 주택 매출 뭐 1조를 올려도 지금 남는 건 1,000억 원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매출에서 원가를 뺀 매출 총 이익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도 또 비용까지 추가로 뺀 영업이익률 모두 지금 1년 만에 최대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의 경우 현대건설이 2.9%로 가장 낮았는데요. 이제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한 연 3.4%에서 3.5%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뭐 사실상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것만 못한 성과를 낸 셈입니다. 네, 이 매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매출만 놓고 보면 기대 이상입니다. 올해 뭐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을 다소 보수적으로 하면서 매출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다소 의외입니다. 일단 이제 건설사들은 좀 주택 경기가 부진하더라도 좀 보수적으로 이제 하더라도 일단은 계속 분양을 해왔고 또 실제로 집을 지어왔습니다. 뭐 그걸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1분기 건설사들의 좀 이 증가한 매출은 좀 진정한 성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좀 억지로 만든 매출이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돌관 공사로 인한 착시 효과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 돌관 공사라는 것은 장비와 인원을 좀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한다름에 몰아서 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이제 작년부터 좀 건설사들이 시멘트라든지 또 각종 원자재 수급난에 시달리면서 좀 이제 공기가 연장된 현장이 적지 않은데요. 이 공기가 연장되다가 뭐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가 늦어지기라도 한다면 건설사들은 지체 보상금이라는 걸 물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현장에 따라서 거의 뭐 수백억 원까지 치솟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비용이거든요. 이 때문에 좀 공사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압박이 들어왔을 것이고 또 공사 속도를 무리하게 올리면서 좀 매출액이 기대보다 많이 나올 수 있었다. 한마디로 좀 작년에 이제 나왔어야 할 매출이 좀 이월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 초 이제 대규모 이제 부동산 대책도 나왔고 미분양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설사들 실적 좀 1분기가 바닥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좀 상반기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돌관 공사가 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공기가 2달 이상 연장된 현장들이 좀 상당한 만큼 이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한 돌관 공사도 일단 최소 2분기까지 즉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미분양 증가세가 좀 1년 만에 꺾이기는 했지만 그것 또한 좀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1분기 까지 이제 누적 분양 물량이 한 2만 4천 가구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급감했고 또 10년 평균 분양 물량인 5만 4천 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분양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미분양도 줄어든 것이고 또 이제 3월 미분양 이제 수치를 보면은 이제 7만 2천 가구 정도 되는데 당연히 전달보다는 줄었지만 지난해 이제 1년 전보다는 오히려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또 오히려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제 전매 제한 완화 등으로 좀 살아날 것이라 기대했던 분양 시장도 지금 후속 법안 처리가 표류하면서 좀 급격한 분위기 전환을 막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와 좀 패키지로 묶였던 실거주 의무가 아직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최근 지금 전세 사기가 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 좀 이제 이런 전세 사기의 수단 중 하나로 꼽혔던 좀 갭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관련법 논의가 좀 다음 달로 미뤄진 상황이고요. 이렇게 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지금 뭐 이제 전매 제한 완화 조치도 사실상 무력화되는 셈이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는 당분간 잠잠해질 것이고 따라서 분양 시장이 좀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좀 위축된 상태입니다. 네, 상황이 아주 안 좋긴 하지만 건설사들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이 주택 사업으로 돈 벌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나마 다행인 건 이 건설사들의 신규 수주가 꾸준히 늘고 있고 또 이제 수주 잔고도 아직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일단 통상 건설사들은 연간 매출의 한 3배 수준의 수주 잔고만 쌓아도 좀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 매출액의 4배 이상 되는 규모의 일감을 지금 평균적으로 확보해 놓은
내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주택이 조금 힘드니까 비주택의 대표 주자인 좀 플랜트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사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제 해외 플랜트의 경우 좀 한 번 수주하면 이제 최소 2년은 있어야지 매출에 반영됐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좀 빠른 공사를 요구하는 현장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좀 1분기에 수주했던 건들이 이르면 하반기 매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대우건설만 하더라도 이런 플랜트 사업 부문에서 1분기에만 한 1조 8천억 원의 수주를 하면서 연간 해외 수주 목표를 지금 초과 달성한 상태고요. 이제 현대건설, DLNC, GS건설 모두 지금 1분기에만 조 단위 수주를 따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금 당장 2분기 수주가 유력한 이제 사우디 석화단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거의 우리 돈으로 한 3조 정도 되는데 요것만 수주해도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을 제외한 별도 기준 5조 7천억 원의 해외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꿈의 암 치료로 알려진 중입자 치료가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첫 환자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아직은 조기 암 환자만 치료 대상이라 난치암 환자들까지 중입자 치료를 받으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수진 기자입니다. 부산에 사는 64살 최동호 씨. 과거 건강검진을 받은 최 씨는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의사의 말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 결과 나온 병명은 조기 전립선암. 수술 부작용을 걱정했던 그는 최신 중입자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고 오늘 오전 9시 40분경 첫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국내 중입자 1호 환자가 된 겁니다. 첫 환자가 되어서 저는 영광스럽고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고통이 없고 치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의 흔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편안합니다. 중입자 치료는 통증이 없으며 시간도 1회에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최 씨는 첫 치료를 끝내고 무리 없이 부산으로 돌아갔으며 총 12번의 치료 중 다음 주에 두 번째 치료를 위해 다시 병원을 찾을 예정입니다. 전립선 초기암인 상황이고요. 중입자 치료로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세안병원에서 현재 중입자 치료 대상이 되는 사람은 조기 전립선암뿐입니다. 보유한 중입자 치료기 3대 중 1대만 가동 중인데 해당 기계 특성상 전립선암이 가장 치료에 적합한 부위라서입니다. 내년 봄까지 3대를 모두 가동하면 췌장암, 폐암, 간암 같은 다양한 암에 적용할 수 있지만 아직 한계도 있습니다. 현재로서 전이암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후소적으로 치료하는 거기 수술도 마찬가지고 일부분만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병이 일단 전이가 된 상황이면 중입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선택할 수 있는 그 치료 방법들 중에서 이제 중입자를 선택할 거냐 말 거냐는. 연세안병원 의료진은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전이암, 말기암 환자 대상 가동은 연구를 더 진행한 뒤 수년 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2021년 흑자 전환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건데 향후 5년간 2조 4천억 원이란 대규모 투자로 턴어라운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급성장한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 최초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엔데믹과 함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며 2021년 흑자 전환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선 겁니다.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편중된 사업이 엔데믹에 따른 접종률 하락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꺼내든 돌파구는 바로 공격적인 투자. 보유 현금과 외부 유치 등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약 2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인데 최근 5년간 투자 규모의 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향후 3년은 집중적인 투자의 시기가 될 겁니다. 향후 5년간 2조 4천억의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평균 ROIC 연평균 14%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고 설비 투자와 인수합병 등 생산 능력 확대에 나머지 1조 2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의 경우 차세대 폐렴구군 백신 등 5개 백신 개발은 물론 기존 자체 개발 백신의 매출 규모도 5배 성장시키겠다는 보관입니다.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선 송도와 안동 생산시설 확대와 함께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 연내 2곳 이상의 백신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백신과 세포 유전자 치료제 기업의 인수합병도 추진해 당장 올해 연말까지 한 건을 성사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시장 측면에서도 미국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백신과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CDMO를 하는 회사의 M&A를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최소 한 건 정도는. 지난 2019년 독립법인 출범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SK 바이오사이언스.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3년 후 턴어라운드에 나선다는 포부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실적과는 별개로 주당 10,000원을 무조건 주는 기본 배당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주는 기본소득 같은 개념인데 생소한 이 제도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문제점은 없는지 이지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올해부터 3년간 주당 10,000원의 기본 배당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그룹이 처음 도입하는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하지만 주주들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기본 배당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다고 합니다. 원래는 기본 배당이라는 건 없죠. 기업이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통상 기업은 벌어들인 돈에서 각종 비용을 빼고 남은 돈, 즉 이익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금까지 이익잉여금에 따라 연간 8,000원에서 많게는 17,000원까지 배당했는데 앞으로 주당 10,000원을 무조건 배당하고 이익을 더 내면 추가로 더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친환경 미래 소재 관련 투자를 많이 하면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이 줄어드니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2차 전지 소재사 도약을 선언한 포스코홀딩스는 신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수산화 리튬 공장은 물론 폐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 등 양극재 원료를 수출하는 리사이클링 공장도 추진 중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하지만 동시에 영향력이 커지는 주주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으로 지분 9.11%를 보유 중입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끝납니다. 오는 11월부터 차기 회장 작업이 시작되는 만큼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KT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구현모 전 대표의 연임을 반대했고 결국 낙마한 사례도 있습니다. 67%에 달하는 소액주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소액주주는 행동주의 펀드와 함께 기업 경영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금이 지금 4조에서 5조 정도 있고 철강이 좀 시클리컬한 산업이잖아요. 이익 변동에 상관없이 배당을 하겠다는 것은 2차 전지 쪽에서 성장성이 있으니까 믿어달라. 배당은 기업이 자유롭게 정하는 사안으로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포스코가 기본 배당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적용해도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고 주주들도 배당금의 하한이 정해진 만큼 나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앞으로 수년간의 배당을 미리 결정하거나 고배당을 고집하면 되레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업이 법정 적립금을 일정 이상 유지해야 되는 기업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투자 여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기업이 어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는 주주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정책들이 돼야지.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정말 모처럼 상승폭이 큰 하루를 보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뉴욕 증시 이슈 차례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이번에는 빅테크 호실적이 좀 제대로 적용이 된 것 같은데 흐름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빅테크들이 잇따라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간밤 3대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간밤 이 미국 증시 상승의 주역은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플랫폼스였습니다. 전날 장 마감 이후 메타는 올해 1분기 매출이 28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페이스북 광고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4분기 만에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년 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메타의 수잔리 CFO는 1분기 중국 기업들이 광고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중국 기업들이 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광고 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메타가 중국 리오프닝에 수혜를 입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메타는 향후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2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295억 달러에서 320억 달러 사이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간밤 메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사실 메타가 그동안 리스크도 많았던 만큼 투자자들 좀 애를 먹이던 종목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죠? 맞습니다. 지난해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을 했었던 그쵸. 메타가 최근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다시 100조로 태어나는 모습입니다. 간밤 주가는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14% 급등했는데요. 최근 메타의 주가 흐름부터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메타는 지난 2021년 11월 잘하고 있었던 SNS 사업을 제쳐두고 사명을 메타 플랫폼스로 바꾼 뒤 메타버스 사업에 올인했는데요. 이후 메타버스 열기가 식은 가운데 광고 매출도 급감하면서 주가 폭락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메타는 지난해 11월 이후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에만 100% 가까이 오르면서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 한때 20위권 밖으로 밀렸던 시가총액도 6,12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7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요즘에 뭐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빅테크주들이 단순히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월가 평가는 좋지 않았던 이런 사례들을 좀 네. 봤었는데 메타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월가에서? 네, 월가에서는 이 메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조금씩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메타를 담당하는 월가 전문가 57명 가운데 42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목표가는 228달러인데요. 현재가 대비 4%가량 낮습니다. 네. 이는 간밤 메타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월가의 목표 주가를 뛰어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메타에 대한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메타의 새로운 목표 주가로 315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지금보다 32%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 밖에 JP모건은 305달러,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메타가 향후 AI 사업 부문에서 큰 성장을 거둘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메타가 앞으로 더 많은 오픈소스 모델을 개발하고 효율성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면서 AI 산업의 선두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실적 발표 자리에서 메타는 수년간 AI와 메타버스 사업에 집중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메타가 좀 호실적을 내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뉴욕 증시가 좀 동반으로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깜짝 호실적을 발표한 메타와는 다르게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인텔인데 저희가 어제도 좀 전망을 봤지만 또 예상만큼 부진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반도체 기업 인텔의 주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분기 기준 우리 돈 4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매출은 1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나 급감했고 주당 순손실은 0.0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매출은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 내리 감소했는데요. 전 세계 이 PC 수요 감소로 반도체의 재고가 쌓이면서 판매량이 줄어든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1분기 전 세계 PC 출하량은 전년 대비 30%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그런데 인텔이 사상 최악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주가는 잘 흘러갔습니다. 네. 이게 뭐 예상을 해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걸까요? 네, 간밤 인텔의 주가는 정규장에서 2.79% 올랐고 장 마감 이후 이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5%나 급등을 했는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인텔의 실적 악화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또 이번 1분기를 끝으로 향후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텔의 이 팻 겔싱어 CEO가 직접 나서서 반도체 재고 소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겔싱어 CEO는 간밤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예상대로 재고 조정이 크게 진행이 되면서 PC 시장에서 안정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최근 구조 조정 등 비용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약 30억 달러의 비용을 줄이고 또 오는 2025년까지 최대 100억 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일단 주가는 뭐 이번 실적보다는 향후 가이던스에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긴 했는데 월가 분석은 어떨까요? 네, 겔싱어 CEO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긴 했지만 아직 월가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그런 의견이
의견이 강한 상황입니다. 네. 월가에서 인텔을 담당하는 전문가 43명 가운데 29명이 중립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텔이 엔비디아와 AMD 등 경쟁업체와의 이 경쟁에서 얼마나 자리를 지켜내는지 또 얼마나 점유율을 확보하는지에 달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AMD는 이 CPU 시장에 진출하면서 인텔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고 있고 엔비디아는 AI 분야에서 인텔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텔이 파운드리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삼성전자와 TSMC와도 경쟁 구도를 형성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 인텔 실적과 또 월가 분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내일 실적이 나올 기업들 한번 좀 분석을 해볼 텐데 정유주, 쉐보론 그리고 엑손모빌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제 유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유주도 실적에 좀 타격이 있을 거다 하는 전망들이 이전부터 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실적 전망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쉐브론과 엑손모빌의 1분기 실적 전망치를 살펴보면요. 쉐브론은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0%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엑슨모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주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 25% 증가하는 반면 매출은 전년 대비 9%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기업 모두 지난해 2분기 이후 실적이 둔화됐고 이번 1분기에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120달러를 넘었던 국제유가가 70달러대까지 하락한 것이 주요했는데요. 실제로 월가 전문가들은 두 기업에 대해서 대부분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나 뭐 국제 유가 흐름이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네. 올해 전망은 어떨까요, 유가? 네, 이 WTI는 간밤 3거래일 만에 반등했지만 여전히 연초 이후 이 박스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WTI는 지난달 오펙의 대규모 감산 예고에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은행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다시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이 계속해서 상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올해 국제유가가 65달러에서 80달러 사이 이 박스권 내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달 오펙이 예고한 이 감산 시행으로 공급량이 줄게 되면서 지금 가격에서 균형을 이룰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고웨스트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번엔 충북 음성에서 수백 가구 규모의 오피스텔 월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특히 담보 신탁 형식으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4년 동안 범행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월세 사기의 땅은 오피스텔의 실소유주인 우리은행을 속이고 보증금과 월세 수십억 원을 4년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에게 약 200억 원을 대출해준 새마을금고 역시 자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